아가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그게 말이다. 이번에 김장하는데 아주머니들이 꽤 많이 왔거든. 그 분들한테 돈을 아직 못 줘서 말이다. 아, 맞다, 맞아. 제가 깜빡했네요. 어머님, 당연히 드려야죠. 고생들 하셨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갑자기 카운터로 가더니 핸드백에 있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냈고 조금 모자랐는지 카운터 포스기를 열어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운터 밑에 있는 봉투를 여러 하나씩 집어넣었죠. 그리곤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몇 명이시라고 했죠? 응, 총 9명이야. 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며느리는 돈을 일일이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예의는 지키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저에게 봉투를 가져와 내밀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가 좋다니 나도 기분이 좋구나. 그리고 저는 봉투 하나를 열어 얼마나 넣었는지 금액을 보았어요. 근데 이게 뭐람? 단돈 5만 원만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모든 봉투예요. 그리고 봉투는 8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니? 5만 원. 네, 3만 원은 좀 그렇잖아요. 다들 품앗이로 도와주시는 건데 너무 많이 드리는 것도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들 어머니 가족 같은 분이시잖아요. 맞죠? 이 정도가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참 어이가 없더군요. 하루 종일 김장 담그느라 고생한 저와 아주머니들에게 겨우 5만 원이라뇨. 아니, 이건 너무 하잖니. 다들 추운데 하루 종일 고생해서 김장을 담궜는데 5만 원은 너무 적어. 그리고 내 몫은 어딨니?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돈 오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럼 아주머니들에게 잘 말씀해 주세요. 다음엔 더 두둑히 챙겨드린다고요. 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리고 재료값은 언제 보내줄 거야? 네. 재료값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전 거래처에서 받아서 저를 위해 해주신 게 아니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나에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잖니. 나는 김장을 담가준다고 했지. 재료값을 내준다고 한 적은 없어. 며느리는 그 말에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저한테 얼마 나왔는지 보내주세요. 그 말을 하고선 획 뒤돌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채 멍하게 있을 뿐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며느리가 김장을 담가준 어머니와 아주머니들에게 겨우 5만 원을 주고 생색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이라는 약점으로 자신을 부려먹으려 했던 며느리를 따끔하게 혼내줬다는 박미용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일은 하나 박미옥이라고 합니다. 매번 사연만 주구장창 듣다가 이렇게 제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날이 오게 되네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집에서 김장을 담그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쓰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하면 며느리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짧은 식견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현명한 말씀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며느리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가게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증조할머니 때부터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도 설렁탕집을 하셨대요. 어머니도 국수집을 하셨고요. 이렇듯 대대로 가게를 물려받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다들 집안의 영향을 받았는지 장사를 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장사가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국수집을 운영하시느라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셨고 저희 점심은 언제나 국수였어요. 정말 평생 먹을 국수를 어렸을 적 다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들도 항상 저에게 국수 냄새가 난다며 국수녀라고 놀리곤 했어요. 그랬으니 제가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체육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평범한 아이였죠.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것도 잘하는 것도 없었기에 그저 점수에 맞춰 학교에 들어갔어요. 국문학과에 들어갔고 처음엔 선생님이 되려 했지만 제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결국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신기하게 저와 식성이 맞는지 매번 점심때마다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엔 서로가 서로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저에게 혹시 자기를 쫓아오는 거냐고 말을 걸었고, 저도 똑같이 생각했기에 당신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오해를 풀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렇게 친분이 되어 가끔 점심 식사를 할 때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라 사장님과 직원들은 항상 점심에 거래처 사람들과 밥을 먹었기에 저는 혼자였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남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현장에 나가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둘이 밥 먹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렇게 관계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분들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였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자연스레 그만두게 되었고 집안일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정정하시던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이 나빠지시더니 너무나 급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와 형제들은 너무나도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작게 하시던 가게를 미처 정리하지 못하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큰오빠를 필두로 형제들이 모여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가게가 문제였어요. 저는 당연히 가게를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모든 형제들이 제가 그 가게를 이어갔으면 했습니다.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지만 어머니가 평소에 다른 형제들에게 제가 가장 장사 재능이 있고 잘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죽으면 꼭 이 가게를 저에게 물려주라고도 말했다더군요. 저는 심경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뜨셨기에 그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때의 젊었던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거절을 했지만 형제들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듯이 집안일에 열중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가게와 어머니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가보기나 하자 해서
시간을 내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는 꽤 컸어요. 30명 정도는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국수 가게는 꽤나 근방에서는 유명했답니다. 국수가 맛있어서 점심시간은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웃기지만 하나의 단층 건물이었고 그 건물에 저희 어머니 가게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처음엔 월세로 시작하셨지만 어머니는 결국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 그 가게를 매입하셨습니다. 그 가게는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바친 곳이었어요. 그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참 익숙한 향기가 났어요. 쿰쿰한 멸치 육수 냄새가 이곳저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여러 식기들이 있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꼴도 보기 싫어서 찾아오지 않았던 곳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와보니 매우 정겹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국수를 팔아 저희 형제를 다 키우셨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머니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효도라고는 하나도 해주지 못한 게 저의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이 가게를 다시 제가 해보기로 했어요. 그게 어머니한테 하나도 해주지 못한 저의 속죄가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이었던 이 가게를 남에게 팔 순 없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한 뒤 제 남편에게 가게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빙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당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먹을 걸 정말 좋아하고 맛집만 다니는구나라고. 또 연애를 하면서도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하는 모습에 영락없이 장사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저는 그제야 왜 어머니가 저를 선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형제들 중에서 어머니한테 음식 맛이나 서비스, 그리고 인테리어 등등으로 잔소리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의 맛을 재현해 내야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레시피를 따로 남겨놓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 어머니가 산 재료들과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맛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맛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국수를 20년 넘게 먹은 저이기에 답은 제 혀에 있었죠. 그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4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그제야 어머니의 맛에 근접한 국수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때 저희 형제들과 남편을 불러 맛을 보게 했는데 다들 그 맛이라고 인정을 해주더군요. 그제야 어머니 볼 면목이 조금은 생긴 듯 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연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8개월 만이었어요. 다시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일할 사람들을 구직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죠. 어머니 국수를 먹어주던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까 걱정이 가득이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다시 문을 열고 서서히 이전에 왔던 단골 손님들이 오셨어요. 여기저기서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가게를 다시 찾아주셨고 다행히도 어머니 맛 그대로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몇몇 단골분들이 말해주신 다른 점들 또한 받아 적어서 더 나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뭔가 숨통이 트인 듯 했습니다. 이제야 제 적성을 찾은 듯 했고 꼭 제 피 속에 음식 장사하는 사람의 피가 흐르는 듯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한테 감사하다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새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처럼 많이 나이가 들었을 쯤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이었는데
둘 다 조금은 느지막이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태산이었기에 누구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과 만나서 결혼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고맙게도 며느리는 참으로 살가운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를 친어머니처럼 친근하게 대해 주었고, 저 또한 그런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았어요. 둘 다 얼마나 바랬던 결혼이었겠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오랫동안 바래왔던 결혼 생활을 아무런 방해 없이 누리길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었던지 오히려 며느리가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어느새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쯤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뒤를 이어 한 국수집을 그만두어야 할지 말이에요. 몸은 점점 지쳐갔고 더 이상 계속 돈을 벌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만족했기에 이 일을 맡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너가 하고 싶다고. 네, 어머니. 근데 국수집은 조금 그렇고요. 다른 음식이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다른 음식, 어떤 거? 제가 보쌈을 좋아해서 보쌈집을 하면 어떨까 해요. 보쌈이라. 국수는 왜 싫은 거야? 제가 국물 요리에 좀 약해요. 밀가루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대신 어머니 국수는 점심에만 팔면 어떨까요? 아니면 어머니 비법 육수를 제가 그대로 받아 써도 되고요. 그럼 어머니의 국수 레시피는 계속 이어가지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국수집이 아닌 보쌈집을 하고 싶다는 말에 조금 충격이긴 했지만 레시피와 그 가게 자체가 남아있다는 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며느리가 아니면 저는 언젠가 이 가게를 그만두어야 할 거고 저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주거나 아예 폐업을 해야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며느리가 하고 싶은 가게를 그 위치에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제 가게니 며느리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깐 조금 장사가 덜 되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가게를 자주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 고지를 한 뒤 서서히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동안 많이 찾아주신 단골분들 한 분 한 분씩에게 직접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보쌈집을 하며 국수도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주 찾아와 달라는 말도 덤으로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게를 정리할 동안 보쌈 레시피를 배우러 다녔고 워낙 음식 솜씨가 있는 아이여서 제가 많이 신경 쓸 게 없었어요. 똑 부러지는 아이였기에 가게 인테리어도 기존 것을 최대한 유지한 채 더 깔끔하게 바꾸었고 음식 맛도 좋았어요. 가격도 적절하게 책정하여 점심시간에 올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5년간 해온 국수 가게를 그만두고 노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가게에 너무 신경 쓰면 며느리가 불편해할 테니 최대한 가지 않았고 가게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아들 말에 따르면 나쁘지 않게 장사가 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했어요. 어머님, 와서 국수 육수 좀 끓여주세요. 어머님, 제가 계량을 까먹어서요. 다시 한번 적어주실래요? 어머님 와서 나물 좀 묻혀주세요. 등등 점점 저에게 부탁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카운터를 봐달라. 대신 재료들을 받아달라.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왜냐하면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가게에서 떠나려고 했지만 사실 마음은 조금 시원섭섭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할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며느리가 오히려 저를 필요로 한다니 이보다 좋은 게 어딨겠어요. 나이 들어서 소일거리라 생각하고 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소일거리라고 생각하기에는 거의 노동에 가까운 수준을 며느리는 점점 저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 대신 주방과 카운터를 봐준 적도 있었고, 모든 재료 손질을 혼자 다 하고 반찬을 제가 한 적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며느리의 태도였어요. 너무 고마워할 거라 생각했던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저희 행동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저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냥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였죠. 마치 제가 직원인 것처럼요. 왜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저를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었겠죠. 하지만 저희 서운함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와 며느리가 크게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가게에서 쓸 김치를 담가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걸 나한테 말하나 싶었는데 다름 아니라 정말 저한테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500포기나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500포기를 담그니? 어머니,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쌈은 김치가 필수인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김치가 맛있기도 하고요. 예전 국수집 하실 때도 김치 일일이 다 만들었으니까 잘 아시죠? 부탁드려요, 어머님. 제가 일당은 두둑이 챙겨드릴게요. 아니, 일당이 문제가 아니다만. 어머니, 부탁해요. 어머님 손맛을 제가 못 따라잡아서 그래요. 저는 김장 500포기를 담글 생각에 귀찮기도 했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받아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김장 담그신다면서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마다. 평생 해왔던 건데 뭐. 매일 도와주는 강씨네랑 장씨네 부르면 금방이다. 며느리가 일당도 챙겨준다고 했고 문제 없어. 그래도요, 그냥 돈 주고 사람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그러면 안 된다. 손님들한테 내는 음식인데 내 정성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는 게야. 보쌈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김치잖니. 뭐 이번에 담글 때 며느리한테 잘 알려주면 내년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요, 어머니.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래, 알겠다.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하거라. 그렇게 저는 오히려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갑갑하긴 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가족 일이니 해야죠. 그렇게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김장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보수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제 가게에 물건을 대주던 사람들에게도 전화해서 일일이 배추와 소금, 젓갈, 고춧가루 등 많은 양의 재료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김장을 담그는 날이 되었고 저는 동네 아주머니 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익숙하더군요. 저는 그저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일을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김장을 담그는 날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왜 오지 않냐고 전화를 했지만 며느리는 아프다는 핑계를 댔죠. 저는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말을 믿고 500포기가 되는 김장을 모두 담갔어요. 김장을 다 정리하고 나니 벌써 늦은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들에게 돈은 나중에 붙여준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김장을 마치고 집으로 온 저는 정말 파김치가 되어 기절을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니, 왜 김장을 당신이 해?
며느리는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제 김치 맛이 맛있다잖아요. 가족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사람도 일일이 다 모으고 재료도 다 당신 돈으로 했다며. 아주머니들 돈은 줬어. 아직이요. 그날 며느리가 안 왔거든요. 뭐, 그게 말이 돼? 안 되겠어. 내가 한마디 해야지. 그만둬요. 몸이 많이 아팠대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만나면 주겠죠. 내가 아주머니들 든든히 챙겨달라고 했으니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주겠죠. 그렇게 저는 화내는 남편을 달랬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고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더 들었지만 저라도 며느리를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희 가족은 가게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점심부터 이쁘게 치장한 뒤 저녁에 남편과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더니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도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이전보다 더 신경을 썼더라고요. 며느리는 음식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도와줘야 하나 싶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좀 쉬고 싶더라고요. 이쁘게 꾸미기도 했고요. 근데 며느리는 왜 안 도와주냐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며느리가 말을 하지 않은 건 시아버지인 제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애써 눈을 피했지만 결국 도와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저기 가서 반찬 덜어가지고 상에 좀 날라주세요. 남편은 그냥 앉아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불편해서였죠.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었고 금세 사람들이 가득 차서 시끌벅적해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담근 김치를 먹으며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삭하고 시원하다는 평이 많았죠. 저는 괜시리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거 저희 어머님이 다 담그신 거예요. 제가 김장을 하면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재료 공수부터 시작해서 배합까지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하며 박수까지 쳤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며느리가 내가 고생한 건 알아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 동시에 기뻤습니다. 근데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보며 당황스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저는 어머님 없으면 어떻게 가게를 했을지, 어머님 아니었으면 참 막막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거절을 하더라도 매번 스스로 도와주신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김장 때도 잘 부탁드려요. 그때는 제가 꼭 어머니 손맛 배우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박수를 쳤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저를 띄워주는 말이었지만 사실 계속 도와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즐거워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말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계속 며느리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저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채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친척들이 다 가고 나서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음식을 치우는 걸 도왔어요. 남편은 그냥 가자고 했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할 말이 있었기에 먼저 가라고 했죠. 30분 정도 음식을 어느 정도 치우고 쉬고 있는 며느리에게 저는 가서 말을 했어요. 아가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그게 말이다. 이번에 김장하는데 아주머니들이 꽤 많이 왔거든. 그분들한테 돈을 아직 못 줘서 말이다. 아, 맞다, 맞아. 제가 깜빡했네요.
어머님, 당연히 드려야죠. 고생들 하셨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갑자기 카운터로 가더니 핸드백에 있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냈고 조금 모자랐는지 카운터 포스기를 열어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운터 밑에 있는 봉투를 열어 하나씩 집어넣었죠. 그리곤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몇 명이시라고 했죠? 응, 총 9명이야. 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며느리는 돈을 일일이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예의는 지키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저에게 봉투를 가져와 내밀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가 좋다니 나도 기분이 좋구나. 그리고 저는 봉투 하나를 열어 얼마나 넣었는지 금액을 보았어요. 근데 이게 뭐람? 단돈 5만 원만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모든 봉투예요. 그리고 봉투는 8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니? 5만 원. 네, 3만 원은 좀 그렇잖아요. 다들 품앗이로 도와주시는 건데 너무 많이 드리는 것도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들 어머니 가족 같은 분이시잖아요. 맞죠? 이 정도가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참 어이가 없더군요. 하루 종일 김장 담그느라 고생한 저와 아주머니들에게 겨우 5만 원이라뇨. 아니 이건 너무하잖니. 다들 추운데 하루 종일 고생해서 김장을 담궜는데 5만 원은 너무 적어. 그리고 내 몫은 어딨니?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돈 오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럼 아주머니들에게 잘 말씀해 주세요. 다음엔 더 두둑히 챙겨드린다고요. 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리고 재료값은 언제 보내줄 거야? 네. 재료값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전 거래처에서 받아서 저를 위해 해주신 게 아니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나에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잖니. 나는 김장을 담가준다고 했지. 재료값을 내준다고 한 적은 없어. 며느리는 그 말에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저한테 얼마 나왔는지 보내주세요. 그 말을 하고선 획 뒤돌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채 멍하게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옷을 챙겨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동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점점 아파오더라고요. 며느리는 꼭 저를 일을 해주는 식모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죠. 가족이라면 오히려 더 잘해주고 잘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마음은 점점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들이나 남편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에겐 가족의 평화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아들이나 남편에게 말한다면 분명 싸움이 날 것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죽도록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저 혼자 삭히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후에는 며느리의 일을 잘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집에 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돈 25만 원을 더해서 저를 도와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돈을 붙여주었어요. 그들은 제 사정은 모르는 채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며 좋아라 했죠. 저는 그 상황에서도 며느리가 나중엔 더 챙겨준다고 했다며 제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그 마음을 삭히며 며칠을 지냈어요. 그리곤 며느리에게 김장을 하는데 들었던 재료비를 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리는 그 문자에 답이 없더군요.
그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지나도 며느리는 저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있는 가게에 찾아갔어요. 돈을 달라고 할 참이었죠. 사실 그 돈이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며느리에게 받는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아무리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제 돈으로 며느리를 도와준 것으로 일이 마무리가 된다면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짐을 한 채 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람? 역시나 며느리는 저를 보고는 활짝 웃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신 김에 카운터 좀 봐주세요. 가게가 바쁘네요. 저는 바보같이 얼떨결에 카운터에 서게 되었어요.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고 했지만 가게는 사람들로 인산이네였고 너무 바쁜 터라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잠시 사람들이 빠질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사람들이 모두 빠지고 조금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며느리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아가야, 김장 재료비를 받으러 왔단다. 왜 안 붙여주는 거니? 돈 받으러 오신 거예요, 어머님? 그런 건 그냥 전화로 하시지. 보시다시피 제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근데 조금 서운하네요. 제가 그 재료비를 그냥 모른 척 지나가겠어요? 다음 주 초에 보내려고 했어요. 가족끼리 돈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그렇네요.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한 일이 몇 개인데 이렇게 말하다니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서운하구나. 너야말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나는 너를 위해서 가게까지 내어주고 레시피도 알려주고 단골들에게 일일이 다 가게에 와달라고 하고 가게 일도 도와주고 심지어 가게 김치를 내가 다 담궈줬는데 말이야. 그걸 다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조금 무섭네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신 건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뭐, 그게 아니라 아니라뇨. 지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머님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어머니한테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가게도 물려받고 어머니가 해왔던 이 가게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에요.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내가 해야 할 말 아니니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야 하는 거다. 매번 도와주는 게 당연시 되면 안 돼. 나도 사람이라 서운할 수 있지 않겠니? 알겠어요, 어머님. 어쨌든 돈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 테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다간 저희 진짜 싸우겠어요. 며느리는 그 말과 함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저번과 똑같이 가게 문 앞에 서서 멍하니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말한 내용과 표정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저는 밥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 며느리에게 해준 행동들을 너무 이해타산적으로만 생각한 걸까? 아니야. 나는 정말 할 만큼 했어. 도의를 저버린 건 며느리지. 내가 아니야.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저의 머릿속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도저히 결말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고민 가득한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이랑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말을 남편에게 말했다가 정말 큰 일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 답답한 마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정말 화병이 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대신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내지 말아줘요. 약속해 줄 수 있죠? 알겠으니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사기라도 당한 거야?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말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제 고민들도 함께요. 남편은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제 말을 듣고 가까스로 화를 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던 남편은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한 건지도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걸요. 당신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지. 무슨 잘잘못을 따져. 내가 보기엔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 없어. 그렇게 착해 빠졌으니까 며느리한테 당하고 살지.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이제야 말한 거야?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왜 이제야 말했는지 바보 같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 눈물이 멈추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며느리가 싫지 않지. 며느리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땐 며느리도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이럴 땐 나이 많은 우리가 가르쳐 줘야지. 뭘 가르쳐 줘요? 그 아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어떻게요? 그건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지.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에게 월세를 받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함을 모르니 이제부터 알려주자는 취지였죠. 아마 며느리는 한 번도 장사를 하면서 임대료를 낸 적이 없으니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을 거였어요. 저는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 말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말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제가 말렸어요. 남편까지 우리 싸움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뒤 며느리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 또 정색을 하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무슨 할 말이요? 말씀하신 돈은 이전에 붙여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가게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대료를 내라니요. 그래, 정확히 알아들었구나. 그 말 그대로다. 이번 달 것부터 매달 25일에 붙이거라. 시세는 너도 알다시피 한 달에 300만 원이야. 한 푼도 빠짐없이 내 계좌로 보내거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가게 잘 되잖니. 내 가게였고 내 레시피 사용해서 내 손님이었던 분들 상대로 장사하면서 그 정도도 못 주니? 가족이라며. 가족한테 그 정도 해주는 것도 아까워.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건 저한테 보복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대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돈을 많이 안 줘서요?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하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한테 어떤 것도 부탁하지 마라. 너의 힘으로 해. 내 힘이 필요하면 그 정도 대우는 해줘야 할 거야. 너가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던 것처럼 나도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밀 테니깐.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벙찐 표정을 뒤로 하고 가게를 나섰어요. 이젠 며느리가 제 뒷모습을 봐야 했죠. 가게 문을 나가서 코너를 돈 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더군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뭔가를 말한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근데 곧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의 멍한 표정이 생각나면서 조금은 통쾌하더군요. 남편의 말대로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내내 며느리는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모두 저에 대한 원망이었죠. 저는 그녀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신경 쓰이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이후엔 남편과 일상을 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여행도 다녔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요가를 배워보기도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등산을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며느리는 돈을 저에게 꼬박꼬박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게 연락해서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했거든요. 저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며느리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루어낸 가게를 접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제가 며느리에게 한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었긴 했지만 며느리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욕심에 가족을 그저 사업적으로 이용한 꼴이 되었죠. 저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문자는 원망에서 점점 반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야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남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반성한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인 건지. 그럼 만나서 확인해봐. 당신이 판단해서 용서해 줄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 나는 이제 만날 때는 된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이러다간 다른 오해들까지 생겨서 영영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말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 또한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고 마음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요. 그렇게 저희는 3일 후에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먼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이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보였습니다. 굉장히 수척해 보였죠.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냐는 말은 하지 않으마. 나는 오늘 너가 무슨 말을 할지 들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말해보거라. 며느리는 저를 잘 쳐다보지 못했어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에 저는 어머니가 진짜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했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님이 저에게 말하는 걸 듣고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죠. 나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니? 네, 생각해보니 저는 너무 당연하게 어머님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인지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제 생각이 맞을 거라 믿고 부탁만 한 거였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건 어머님이 임대료를 내라고 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의 빈자리였어요. 어머님이 없으니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일을 쉽게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말 어머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못난 며느리라 죄송합니다. 저를 진짜 이뻐해 주셨는데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지를 꺼내 건네주었어요. 그리곤 그녀의 표정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올 뻔한 걸 간신히 참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울음을 그치자 저는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힘들어하신 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구나. 나는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너가 이렇게 생각해 주길 바래서 그랬던 것이란다. 내가 너를 도와 가게 일을 한 것은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야. 물론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모두 너를 위해서 한 거란다. 너가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그게 가족이고. 하지만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야만 해. 너무나 당연시 되면 소중함을 잃게 되는 거란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은 잊은 채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기만 하게 돼. 나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있지 않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잘해보자. 서로의 앙금은 이제 다 풀고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카페 안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며느리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배려하는 걸 의식하면서 행동했기에 어색하고 모자란 부분도 많았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편해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한 마음이 더 커져서 저희 둘은 매번 호의를 거절하기에 바빴어요. 하지만 서로 해주려는 통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제서야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김장은 저와 며느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더 잘 되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덜 힘들더군요. 며느리는 저에게 김장하는 법을 배우고 아주머니들에게도 살갑게 대해 주었어요. 일일이 다니면서 수발도 들고 감사함을 전하고 일당도 정말 많이 주었습니다. 김장한 김치를 따로 담아 나눠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조금 거칠기는 했지만 효과가 제대로였다는 걸 증명했죠. 하지만 가끔 그런 행동을 한 저에게 죄책감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지금의 저였다면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잘 되었으니 저에겐 다행입니다. 앞으로 저와 며느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고요.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잘한 것일까요? 며느리의 마음도 공감하시나요? 현명한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좋은 말씀과 공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